11월 6일에 개최될 대한교육 한마당 개막 토론회입니다. 한마당에서 총 2차례에 걸쳐서 토론회가 마련되어 있어요. 11월 6일에는 개막식 이후에 대한교육과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토론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7일은 폐막식 직전에 대한교육의 어떤 방향 그리고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은 아니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1, 2, 3부에 모실 분들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오늘 일요일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화를 위해서 와 주셨습니다. 제 왼쪽부터 한 분씩 차례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희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소속하고. 네, 저는 대한교육연대 운영위원장을 지냈고요. 또 제천간대학교 교장을 지낸 양희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치면서 할까요? 총책이 없으니까 좀 외롭긴 합니다. 네. 윤철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말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은퇴를 하고 올해 그 GL 학교밖 청소년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지금 구축 활동 개시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엄청 왕성하게 또 다른 출발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김희동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대안학교 꽃피는 학교 15년제 학교를 뜻 맞는 분들하고 같이 했었고 그 와중에 저 대한교육연대 운영위원장도 잠시 하고 지금은 통전교육연구소라는 작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박민영이고 제 딸은 부천 산학교를 올해 졸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2015년부터 연대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대한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창기 대한교육을 설립해 주신 분 그리고 연구를 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주시는 연구자님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까지 저희가 모두 초대를 했습니다. 1차 토론회는요 총 3부로 구성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1부는 제도 밖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볼 거고요. 2부는 지금 제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특히 서울형 정책에 집중해서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부는 제도라는 그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 좀 가감 없는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빠르게 그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인사를 드린 토론 초청자이고요. 지금 1부에서 이야기할 중점적인 내용들이에요. 뒤에 보이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2001년도에 처음 간디학교 설립부터 지금까지 좀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간디학교의 역사가 어쩌면 제도에 대한 대한교육의 제도와 역사에 되게 중요한 초기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양희창 선생님 통해서 초기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95년, 94년 이럴 때 저희들이 학교를 세우자는 얘기를 형님이신 양인규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산청에다가 이제 간디 농장이라는 걸 하면서 간디 대학을 했고 그러면서 어쩌면은 자기 자식이 이렇게 불행한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무 싫다 하는 부모님들과 또 나도 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자원에서 찾아오신 교사들이 좀 모여서 이참에 학교를 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96년 준비해서 97년에 설립을 했죠. 저는 그때 역사교사로 참여를 했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같이 있었거든요. 네.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인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별로 우리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게 특성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청소년들이 자살을 좀 하고 뭐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새로운 학교 필요하다는 어떤 교육부의 어떤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인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인가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가받은 고등학교, 인가받지 않은 중학교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을 한 거죠. 그렇게 좀 하다가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교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 중학교는 불법이니까 운영하지 마라, 해산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가라 그래서 못 나가겠다 그러고 한 2년 동안 버텼어요. 산청에서. 예, 산청에서 2년을 버틴 거죠. 네. 그렇게 데모도 하고 뭐 하니까 고등학교 교사 인건비를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2002년도에 제가 중학교 과정을 끌고 저 충북 제천으로 간 거죠. 네. 가서 거기서 이제 중학교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중고 통합 과정으로 6년 과정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2년에 제천으로 이전을 하셨고 2006년에 중고통합 6년 그렇죠. 과정으로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김 선생님께서는 간디가 이제 2002년에 제천에서 설립되는 걸 보시고 사실은 연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더군다나 선생님은 법정학교 교사였다가 나오셔서 만드셨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저기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초기에는 사실 제도교육에서 교사를 하다가 그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걸 학교 안에서는 도저히 해소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한계, 또 특히 굳은 인식들, 교육에 대한 고정되고 관념화되고 경직되어 있는 그 굳은 인식들이 너무 숨막히게 아이들도 숨막히게 하고 교육에 대한 상상력도 죽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깝깝증을 느끼는 이들이 탈출하듯이 시도한 측면이 적지 않아요. 대한교육이 초기에는 그런 분들이 교사를 직을 그만두고 탈출 어떤 의미에서는 탈출이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새로운 도전 모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한학교, 대한 교육 공간들을 열어나갔죠. 저도 그 흐름 속에서 저는 뭐 저 혼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길을 뛰쳐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꽤 큰 흐름이 있었고 저도 그 큰 흐름 속에서 그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갔다고 봅니다. 간디 학교는 정말 우리나라 대한교육에 있어 역사나 다름이 없고 또 그 길을 열어준 참 고마운 현장이죠. 거기에 자극받고 고무받아서 시도한 현장들이 적지 않고요. 꽃핀 학교도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좀 특징이 있다면 중등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학제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에 저는 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즉 부분에 집중하니 전체를 못 보는 상황에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 그런 공부라고 할까요? 그런 연구를 한 끝에 또 그렇게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유치 과정에서 성장의 전시기 유아는 아닙니다만 유치 과정에서 고등 과정까지 15년제 과정을 통째로 한번 시도해보자. 발달 과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이제 꽃핀 학교를 열었죠. 네. 요 제천간디아 이제 꽃피는 학교가 열릴 때 윤철 선생님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는데. 저는 밥벌이를 하고 있었죠. 네. 제가 이제 그 현대사연구소라는 곳을 해직하게 됐고 그 사회민주화운동의 그 속에서
그리고 그때 마침 전교조가 결성이 됐던 게 89년 말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구자들이 소장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한국교육연구소입니다. 연구소는 이론적으로 전교조나 교사운동을 뒷받침했었고요. 학부모운동을 뒷받침했었고 교육에 있어서는 대한교육을 네. 이념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대한학교가 지금 단디가 태어나기 전이고 꽃핀 학교가 태어나기 전이고 이 대한학교를 어디서 맹아를 찾았냐면 그때 저희가 거창 고등학교랑 풀무 농고랑 그다음에 영산 성지고등학교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창 모델을 받아서 또 하나의 학교 모델이 지금 그 담양의 한빛고등학교죠. 한빛고등학교가 이제 시도가 됐었고요. 자율학교처럼. 그 다음에 거창은 이제 아주 그 분야의 좋은 학교, 명문학교로 이제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풀무농고가 그 인연 때문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영산 성지고등학교를 2번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영산 성지고등학교에 벌어졌던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은 그 이전에 야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학력 기회가 없던 그 아이들한테 그 농촌 지역에 그 보충 교육 기회를 주는 학교였었는데 애들이 점점 줄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오는 애들이 도시에서 가다 갈 데 없어서 오는 애들이 이 학교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주요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들은 아무런 지원 못 받고 달걀을 키워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학교 재정을 확충하고 이러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 그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은 수업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캠프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교육이 일어나는 거 뭐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이 학교 운동장에다가 애들을 모아놓고 캠프를 해서 거의 교육청하고 대립관계. 아이고. 이건 인가받은 학교였어요. 세 개 다 인가학교잖아요. 네, 인가학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혀 정말 그 배려하지 않는 네. 교육청의 태도 네.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이것이 당시에 학교에 대한 대한학교에 대한 태도였었거든요. 인식이었었거든요. 교육청의 인식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학교가 그래도 이제 그 대한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도시에서 쫓겨난 네, 내용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도시에서 쫓겨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내고 있었어요. 지리산 등반을 하면 애들이 갔다 와서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그 학교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기억이 나고 어쩜 교육청이라는 곳은 이렇게 대한교육적 노력을 하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적일까 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모임을 이제 대한교육의 흐름을 잡아나가면서 그 본격적인 한 번의 그 대한교육계에 좀 힘을 모았던 것이 대한교육계가 없을 때지만 네. 그 우리 고병원 선생 지금 어디죠? 다른데 교수로 가 계신 이 학교 이름 생각이 안 나서요. 성공회대. 네, 성공회대 가기 시기 전에 저희 연구소 같이 멤버로 일을 할 때 그걸 갖고 평화교육 모임의 하나로 대한교육계 모임이 일어났었고 저희가 그 1박 2일 워크숍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우리 양유교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 사이에. 네. 그래서 나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리라.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나중에 간디로 됐을 때 제가 거기서 그- 이름이 네, 거기서 양희규 선생님 만났었고 그 양희규 선생님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네. 학교 만든다고 그래서 야 엉뚱한 분 하나 계시네? 그때 제 인상이 네. 그러고 나중에 간디 세워서 그 이슈를 이끌어 나가는 거고 그 실천력에 굉장히 놀랐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학교 하나 못 세웠습니다. 그때 그 많은 연구자들이 있었어도 그래도 뭐 학교를 계속 학교를 세운 분들은 다른 분들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대한교육의 실천력들이 굉장히 생기고 네. 그래서 지금 대한교육계라는 게 생겨서 네. 지금 성지고등학교 그 이후 한번 방문했거든요. 네. 상당히 뭐 좋죠 여건이 네네 그렇게 달라진 거고 참 네. 천지개벽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연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런 또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청의 폭력성이 있었는데 사실 두 학교는 제도 밖에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법적 지위가 없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이제 2002년에 그 큰 사건이 있었죠. 제천관대학교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중학교는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초중등 교육법 위반으로 이제 학교를 중학교 과정을 불법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고발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고, 뭐 재판 결과는 나중에 선고 유예로 끝나게 됐지만, 선도. 예, 그때의 어떤 그 핵심은 인가받지 않은 학교를 학교란 이름을 쓰면서 운영할 수 있는가, 민간인이 이제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철학적으로 학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교육행위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같이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당당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즉시 해산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해산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때부터 교육운동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일종의 이제 김인호 선생님 민교육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시게 됐는데 대한교육운동이 어떤 민교육운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 공교육에 가지는 어떤 결함들, 결핍을 우리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아이들을 어떤 입시의 어떤 공부하는 학생으로만 취급되는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벗어던지고 배움의 과정도 이렇게 영역을 좀 넓혀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다. 또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운동화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작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교육 운동까지 나아가고 지금은 거의 신명 운동하고도 거의 저는 의미 상통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아까 학제를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학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전체를 보는 것을 좀 해야겠다고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존의 학제는 사실은 법령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령대로 기존 학교들은 운영을 하는데 꽃피는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사실 제천 간디학교도 중등으로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있긴 하지만 통합과정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제를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제일 그 당시 제 고민은 뭔가 자꾸만 초등, 중등, 고등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이 문제를 교육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단절되어 있다. 교육 과목으로도 분리되어 있고 전체적인 그 체계가 없이 매우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에 대해 문제를 많이 느꼈고 특히 또 발달 과정을 저는 좀 중시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주목받지 않으니까 뭔가 반복되고 했던 것을 또 하거나 연계성 없이 진행되는 가장 큰 원인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했죠. 그래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학습량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학습량이 또 그 이듬해 그 교수 내용이 이듬해 거치면서 계속 가중되는 거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에 가면 입학하면 이루어질 문자 학습, 숫자 학습 등등 그 기초 학습 행위를 초등에서 제대로 못한다고 믿는지 자꾸만 이제 유아 과정에서 시도를 하고, 그러니 유아 과정이 점점 학교화되어 가고 유아 시기에 그 학령 전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그런 그 신체의 활발한 활동들이 충분히 안 이루어지고 그런 측면이 안타깝고, 또 중등 가면 또 중등 고등대로 뭔가 반복될 뿐 심화되는 것도 아니고 특성이 없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기만 할 뿐 중학 시절에 필요한 어떤 심리적이고 또 지적인 발달 과정에 맞는 접근이 되고 있나 하는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보는 눈으로 각 시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팔다리, 그리고 마음, 가슴, 머리, 인지 이 영역들을 더 단절시킬 수는 없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과정을 따라서 교육 과정을 시도하려고 했었죠. 그게 15년제 과정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유치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제. 네. 그렇죠. 예. 3부에서 저희가 학제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희도 선생님은 일부에만 참여가 가능하셔서 일부러 좀 시간을 내서 들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2000년도 초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안교육의 제도화를 총 3단계로 보통 나눠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성학교 단계, 그 다음에 각종학교 단계, 그 다음 현재가 지자체 조례로 움직이는 제도화 단계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박민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전에 양희철 선생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좀 네.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이제 선생님들 뵈면서 그 풀고 가고 싶은 문제는 딱 한 가지인데 뭐 이런 거죠.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2002년이죠. 시설 폐쇄 명령이. 네. 그게 지금 다시 지하학교에서 똑같이 나타난 거거든요. 작년. 그 결과도 똑같아요. 선거율이 끝났어요. 예. 그럼 이제 그 순서는 저기 광주교육청이 먼저 시설 폐쇄 명령을 하고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하고 자기들은 쏙 빠져요. 그 싸움에 뛰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고발하면 광산경찰서가 나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재판으로 가거든요. 네, 재판. 근데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 그게 미치는 우리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우리가 굉장히 뭔가 찝찝한 거예요. 이 제도 밖에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그 저희가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뭐 법제화나 조례 관련된 걸 이렇게 조금 과거보다 조금 밀도 있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선생님들이 처음에 초기에 이거를 법정 학교를 모델로 해서 이 제도를 설계를 하신 것이 지금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그 학교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사인이 설립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초등교육법. 근데 이제 인가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면을 따지고 보면 허가제에 가까운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인가제에는 보통 벌칙이 없다고 해요. 근데 벌칙 조항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서로 그 행정 쪽도 그렇고 우리 현장 쪽도 서로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근본적인 문제죠. 그 사인이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학교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학교라는 이름을 뒤에다 붙일 수 있을 것인가? 되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지금 아직 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게 있고 아까 이제 그 2016년도에 8월 29일 그 교육부 방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초등학교 현장에다 만들어서 의무취약을 좀 독려를 하고 뭐 그런 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 초부터 의무취약이 되게 강력하게 독려가 되고 심지어는 경찰관을 대동해가지고 가정 방문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 그것도 한 1년 지나니까 서로 이제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냥 안고 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그 최근 몇 년 전에 뭐 폴수학대안학교라는 곳에 부가지세 문제가 터졌던 건 사실은 그거는 수업료 징수에 관한 거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 초등교육법에서는 수업료 징수할 때 징수에 관한 방법을 조례에다가 위임을 해놨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현장들은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2002년도에도 있었던 거고 쭉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지금 법제화하면서 국회 그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가 돼 있는데 거기는 그 내용들을 다 풀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뒤로 유보시킨 상태로 약간 어정쩡한 상태의 그런 지금 법률안인 거예요. 그것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주요하게 뭐 교원 자격 문제, 수업료 징수 문제, 의무취약 문제
이거 깔끔하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그때 당시에 90년대 중반에 대한교육운동인가 대한학교운동인가에 관해서 선생님들 사이에 이렇게 좀 갈래가 있었다고 그 기록에 있어요. 제가 기록을 봤어요. 송순애 선생님 기록에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선생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 이제 1, 2, 3부에 제가 계속 여쭤볼 건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의견 여쭤보고 싶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면 그게 어떤 현장에서는 학교의 형태로 또 어떤 현장에서는 뭐 홈스쿨러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배움터 정도의 어떤 형태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 관계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어떤 교육운동을 좀 하자는 성향이 좀 컸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똑같은 학제를 통해서 우리 이런 중학교 해, 우리 이런 고등학교 해, 우리 이런 어린이 학교를 해 라는 어떤 교육운동적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강했던 것 같고 의무치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계속 그 교육청이나 경찰서에 무슨 너희들 의무교육을 위반했다. 왜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의무교육이지 우리가 제도의 학교에 보내는 게 의무교육이 아니다 하는 논지로 쭉 갔던 것 같아요. 그랬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법기관도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선고 유예를 했던 것 같고 뒤에 나중에 이제 우리들 보고 각종 학교를 해주겠다 아니면 뭐 그냥 좀 조용히 좀 해라 학교라는 이름 좀 떼고 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는 이게 학교다. 특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와야 될 학교다. 라는 아이들에 대한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라는 이름을 좀 쓰면서 제도에 대한 어떤 일종의 대안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던져줬던 거죠. 네, 그렇죠.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그러네요. 네, 지금도 그 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법정 학교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한 학교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이 있는 곳이 학교다라는 주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학교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혹시 김정 선생님 더 해주시면 사실 돌아보면 번성되는 점도 많이 있는데 성취를 통한 그 보람도 느끼지만 반성되는 점이 사실 제가 대한교육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갈망을 푸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그게 교육적인 연결이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어떤 갈망을 해소하는 과정이었지 않나 개인적으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교장 관습 받기 싫고 교육청 관습 받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제대로 펼쳐보고 싶은 그 열망이 저를 이끌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저의 열망을 실현시켜가는 과정에 희생당한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워요. 좀 더 크게 보지 못했던 것이 좀 후회돼요. 그렇게 시선이 좁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양희창 선생님 분 같은 분은 이제 시스템을 많이 고민을 하셨죠. 그때 저는 교육 내용에 엄청 좀 매몰되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성품의 그런 교육을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펼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갈망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학교라는 틀을 벗어날 공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좀 교사 출신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구나, 내용이구나, 뭘 추구해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면서 갈림길 잡고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고 뭘 추구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상이 배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제도와의 그 문 앞에 서 있는 이 대한교육은 역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갈 거냐? 그건 결국 학교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학교라는 시스템을 제도와 더불어 법제화 과정을 거쳐서 아니면 못 먹어도 그걸 할 거냐? 가치를 향해 내달릴 거냐? 여기서 가치는 공교육조차 내팽개쳐버린 그런 인간다움의 가치들, 공적인 가치라고 여기지는 저는 인권, 평화, 생태, 그리고 탈핵 이런 그 대한 사회를 열어갈 만한 가치를 향하여 이제 매진할 거냐? 매진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뭘 추구하고 뭘 실현할 건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제 이런 교과나 학제나 이런 등등이 완전 다시 보이게 될 거고 틀이 다시 잡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이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가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지, 특히 대한교육도 어느새, 대한학교도 어느새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약간 그 상품화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아마 구매력가 점점 떨어질 것이다. 네.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 초입 그 당시에 좀 눈을 크게 떠서 과감하게 그 가치 지향의 그런 교육을 시도했더라면 어땠을까? 뒤늦게. 회원가. 아유, 네. 솔직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든지 하다 보면 초창기 선배들의 역할과 몫이 있고요. 이제 후배들 역할과 몫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후배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박 선생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부에서도 또 많은 얘기를 나눌 거라서 아까 간단히 특성화 각종학교 지자체 조례에 관한 거를 한 2분 정도 안에 박 선생님 짧게 브리핑 해주시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특성학교 각종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정리를 좀. 특성학교 각종학교는 윤철현 선생님이 더 잘하시네요. 네, 어떻게 윤철님 특성학교 각종학교 그 다음에 현재 지방 조례로 이어지는 3단계 제도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네네네. 말씀을 네, 드리면 2분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20년 시점에서 이해하는 거는 그런 거죠. 97년 12월에 산청간디가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97년, 98년 무렵에 초등교육법에 그러니까는 새로 그 조항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특성학교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대한교육 특성학교라는 꼭지가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인가와 특성학교 지정을 동시에 했다고 해서 그 안병영 장관은 굉장히 이렇게 자화자찬하시더라고요. 책에서 봤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있었고 이제 대한교육 특성학교는 뭐 중등, 고등 여전히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2005년에 이제 초등교육법의 60조 3에 대한학교라는 게 생겼죠. 이제 법정 대한학교가 생겼고 지금 이제 3단계는 저희가 3단계로 구분하는 거는 2009년에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김춘진 의원이 2009년에도 발의를 하고 12년에도 발의를 했거든요. 학교와 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게 이제 그때부터가 3단계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앞에 2단계하고 차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초등교육법 안에서의 법률 개정이고 그다음 제도화, 대한교육 제도화죠. 뒤에 거는 초등교육법 밖에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제도 밖에 특별법을 만드는 그 제도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벌써 지금 7번째 법률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를 좀 다시 고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제일 큰 흐름으로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60조3의 그 대안학교를 교육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을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뭐 위탁형 대안학교,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해오고 있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공문에서는 교육부는 그 현재 우리 같은 현장들을 대안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민간 대안교육시설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 대안학교 하면은 사실은 교육청이나 그 교육부에서는 법정 60조3의 대안학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2부에서 살펴볼 서울형 대안교육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자체를 넘어서 지방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서 서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정책이 시행됐어요. 그래서 2부에서 그것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은 좀 무겁고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철근 선생님께 조금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자료 조사가 있더라고요. 2018년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연구를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 학년기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보면 이제 맨 처음 연구했을 때부터 한 40만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대안학교가 되게 많을 것 같았는데 전체 퍼센트로 보면 1, 2%가 나와요. 네.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1, 2%에서 이게 이제 상당히 저한테는 저는 이제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했던 사람이니까 되게 많을 걸로 네. 생각을 했는데 되게 조금인 거예요. 대안학교가 재학하는 학생이 네. 그 많은 학생 중에 점 같은 존재로 이렇게 보여졌고, 그래서 대안학교의 위치가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거에 비하여 실제로 학교 밖 아이들을 담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작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0%가 공부를 어쨌든 합니다. 검정고시도 하고. 그런데 절반은 40만 중에 한 20만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검정고시를 하든 본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안학교 비율이 작다는 거죠. 지금 2018년 그 여가부 실태조사는 그렇게 기관별로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표집해갖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대안학교 비율이 항상 대안학교는 과표집이 됐어요. 저희가. 네. 왜냐하면 학교 밖 실태 조사를 할 때 대안학교가 모으기가 쉽잖아요.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과표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안학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경우도 이제 그래서 기준별로 이렇게 봤을 때 대안학교 근데 이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 특성이나 그 위의 진로나 아이들의 자기에 대한 이런 결과를 보면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요. 우울감, 불안감 이런 거 제일 낮고 건강하다,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식생활이나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여부에 있어서도 보면은 제일 좋습니다. 상태가 제일 좋고 예를 들면 쉼터나 보호관찰소나 뭐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의 불안정성에 비하여 굉장히 좋은 상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그 후회 이런 걸 봐도 미인가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그 비율이 제일 낮아요. 네, 그래서 후회 비율이 가장 낮다.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비교적 학교 밖에 나와서 가장 안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대안학교 학생이다, 대안학교 청소년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그 학교 밖에 나와 있는 다양한 청소년 가운데 그런 대안학교를 많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 비율은 너무 작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은 이게 이제 민간이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모들에 대한 부담. 왜냐하면 저한테 온 부모들 중엔 자기 아이가 학교를 그만뒀는데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학비가 비싸서 못 보내겠대. 대안학교에 보내시죠? 제가 권했더니 비싸서 못 보낸다는 얘기 저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공무원도 못 보낸다. 이 일반 공무원도.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의 현실이고, 제가 대안학교 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를 했을 때 대안학교도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중산층형, 그러니까 교육의 퀄리티, 이 정부미를 안 먹고 일반미 좀 좋은 교육을 받겠다. 이 중산층형 질 좋은 교육을 추구하는 운동에 많은
미가 대안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든 더 좋은 교육을 받겠다. 입시 경쟁 교육 같은 거 안 시키고 그런 어떤 욕구가 담아져 있는 학교가 있고 이 이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 그죠? 정부 학교에서 여기서 조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학교 학생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고 탄압 뭐 이렇게 뭐 야단 맞고 비행 뭐 이렇게 야단을 맞거나 이제 아니면 방관된 없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나오는 애들. 그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하고 있는 복지형 학교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형 대안학교들 중에 이것을 취하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길이 당장 애들이 오는 애들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애들이 진정한 자기에 필요한 교육을 못 받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 교육의 과정은 같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은 다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나누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결국 가는 길은 교육이라는 것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대안을 낼 때 적어도 중학교, 초중, 어린 학교의 어린 학생들의 학업 중단에 대해서는 대안 교육이 필요하다. 애들을 전일적으로 보살펴주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実施돼야 되고 중고등학교에 그만두는 아이들은 학교로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슈컷을 원해요. 학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정고시하고 일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서 좀 아이에 맞는 그 대안적 교육, 꼭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하여튼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교육이 필요하고 성장을 위한 기회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 지원 체제, 서비스 지원 체제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적어도 초중학교 연령의 어린 연령 단계의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전일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 대안교육 체제가 필요하다. 안정을 위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지원 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라는 게 국가 지원을 전혀 못 받다 보니까 부모들이 십시일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낮추기 위해서 노력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2부에서 이어질 서울형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관의 노력도 무척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계 중에 특성화학교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법률 안에 존재하는 각종 학교 단계가 있어요. 근데 각종 학교를 연구하던 당시에 저희가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문제의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도. 근데 보니까 지금도 그 문제의식이 여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대한교육연대 운영위원장이셨던 양희찬 선생님이 아무래도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 형태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그때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니까 우선은 지원이 너무 적어요. 규제는 많은데 지원은 없는 형태가 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고 또 점점 지방교육청에서 이 각종 학교 자체를 줄여나가고 각종 학교의 의미를 C급 학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못 느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학교 형태를 띈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부담이 되고 우리 교육과정조차도 또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다. 지원은 적은데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논의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규제는 많고 지원 없다는 거는 지금 아까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립 각종 학교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공립 각종 학교는 지원이 돼요. 교육감이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립 각종 학교는 사실 지원이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급식, 조례에 의한 급식 지원도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박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더 예, 아까 그 여쭤본 거랑 좀 그 연장선인데 그 과거에 선생님들의 그 법제화 그 이슈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저는 이제 과거에는 규제, 자율 이것이 이슈였다고 생각해요. 예, 그 관점을 가두면서 할 건가 말 건가. 예, 그 사실 지원은 사실은 별로 그보다 더 좀 부차적인 거였을 거로 보여지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급식은 거의 전국의 비인간대학교 다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다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부에서 좀 얘기할 그 서울형대안학교처럼 상당 수준의 법률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원을 하는 게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국회 법률안에 개조가 돼 있는 상태지만 굳이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어? 네, 조례로 더군다나 이제 큰 흐름은 우리 국가적인 흐름은 지방 분권이고 그 지방 교육자치 그런 흐름이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서울형대안학교처럼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뭔가 지원 근거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굳이 국가 수준의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어? 들어갈 필요가 있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의 도돌이표인데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되면서 서울형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너무 학교를 닮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화된다는 게 영어로는 길들여진다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익숙해진다, 길들여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밖에서 뭐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비인간대학교를 탄압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 체제 내화돼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독이고 되게 무서운 거다. 누가 지금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학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양희철 선생님 저기 그 민들레 쓰신 글을 좀 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정학교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그러는 상황이라면 굳이 지원 더 잘 되는 법정학교를 놔두고 비인간대안학교를 찾아서 그렇게 자녀를 보내고 거기 교육활동에 참여할 그런 동력이 생길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마 당시에 그런 문제를 가지셨던 거고요. 박민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2부에서 서울형 선생님들이 이미 고민을 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되는 게 있으니까 2부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2012년부터 이제 막 조금씩 정치적인 공세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2014년에는 대안교육이 오히려 그런 그 법제화를 반대하는 운동까지 이어졌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김희동 선생님께서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때 여기저기서 이제 좀 다른 양상의 제재가 시작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념 공세죠. 네. 늦범 학교에서 사실 그 당시 이제 통일 운동 분위기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그 과정에 이제 이걸 위기를 느낀 정부 권력들이 이제 좀 탄압의 한 측면에서 특히 이제 늦범 학교가 머리칸 목사님의 그 정신을 이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관의 영상이나 실제로 또 연계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빌미로 전단이 잡혔고 한쪽에서는 그 이념 공세가 있었기도 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당연한 우리 현실이기도 했는데 그다지 잘 갖춰진 시설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임대하고 빌리고 또 가건물에서 하고 교육 과정을 그러다 보니 시설 면에서 안전하지 않는 측면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었죠. 그런 것이 이제 조금씩 노출되면서 시설 안정성 그래서 이 이념으로부터나 또 시설 측면 이런 게 부실하니 이제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 속에서 틀을 갖추고 시설들을 갖추라. 자꾸만 이제 압력을 그걸 이제 법제화시키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지원해주는 그 부분을 이제 늘려나가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처 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지원을 전제로 한
법제화를 덥석 받게 되면 눈에 불 보듯이 뻔하게 제재, 규제 속에서 원래 우리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교육적인 지향들을 훼손할 위험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상으로든 제도적 시스템상으로든 좀 더 자율적인 그 자율권이 보장되는 그 틀을 만들면서 제도화를 고민하기로 하자 하고 성급한 제도화에 대해서 반대하게 됐죠. 네. 어째 반대하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사들을 훑어보면 그때 그런 조치들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전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맞아요. 네, 그런 상황까지 됐던 사실 거. 그 전부터 지원을 정식했어요. 그래서 네. 지원의 길들 맛을 들이기 시작했죠. 네, 맞아요. 그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적시가 잡힌다 생각해서 반환을 그때 너무 하셨죠. 예, 네. 단칼에 잘라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 네. 길들이지 않으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규제, 그 다음에 지원 이것과 현장의 그 힘이 어떻게 해야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서울시가 아주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2부에서 더 들어보고요.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중간중간 계속 나왔는데 이 학교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박명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처음부터 하시겠어요? 선생님 발제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그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현장에서는 그럼 우리 학교라는 명칭이나 뺄게. 그리고 무슨 공동체, 무슨 네. 대원터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초등교육법의 그 벌칙 규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명칭을 쓰거나 학교 형태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그거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명칭을 안 쓰더라도 사실은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본질은.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 명칭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이슈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게 많은 것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학교 명칭을 쓸 건가 말 건가 그 얘기 안에 사실은 그 법정학교를 그러니까 그 대한교육이 법정학교에 대응하는 그런 논리로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체에 대해서 다시 반성이라기보다는 다시 되새겨보고 그러면은 이제 양희천 저기 민들연구소에서 이걸 학습공원, 학습마을, 그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새로운 그 학교와는 다른 학습 공동체를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출발점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학교 명칭 문제가. 그 받아서 오히려 양희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외부에 대한 어떤 그 대안으로서의 어떤 그 반응 방식이 아닌 스스로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학교태를 고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6년은 데리고 있어야 인간이 되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아이들 발달 상황이 그 학습 과정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지금 재천간뒤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학교가 마을로 나와야 된다. 어떤 부분은 그래서 어떤 그 작업장 중심이 학교가 된다든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금 학교태를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동 선생님. 저도 사실 그 이후로도 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지금 또 코로나하고 겹쳐서 맞물려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또 새로운 양상이 되는데 저는 사실 학생 시절에 그 컴퓨터 화면 쳐다보면서 화면 너머의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습니다만 지금은 또 해보니까 막상 양면이 있죠. 장점도 내가 무시했었구나. 그 개별화가 전제되어 게 나쁘지만 않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성을 좀 중시하다 보니 공동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성을 추구하다 보니 그 개별화되는 것에서 좀 괜히 좀 겁을 많이 냈구나 싶고요.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 고전 뭐 서당, 학당 뭐 그쯤 되는 걸 한 4, 5년간 하고 있는데 책숲이라는 이름으로 그 과정에서 올해 들어는 이제 피치 못하게 온라인상에서 연결식 네트워킹 형식으로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격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해보니까 이제 충분히 개인 안에 학습 역량이 있다는 것이 보이고 더군다나 자기 생활 공간 속에서 학습 다양한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저는 이제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책에서 고전에서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는데 학교라는 그 어떤 정형화된 틀이 아닌 매우 느슨하면서도 실질적인 그 학습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좀 지금 가닥이 잡히고 눈에 보이는 중입니다. 이게 학년이나 학제가 무색해질 정도의 개인 차이를 보이고 그에 따른 그 성장들이 보여요. 얘들이 그냥 일반 학교에서 한 교실에서 일반 학교든 대안학교든 교실에서 묶인 채 틀 속에서 묶인 채 이 과정을 거쳤다면 이 개인차가 나타났을까? 새삼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게 되네요. 이름을 학교를 하든 하지 않든 그 학습 방식에 좀 눈을 뜨게 되는 중이에요. 네. 제가 이제 좀 요즘 재밌는 얘기를 좀 하면요. 저는 우연히 학교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학교는 아니고 아카데미를 만들게 됐는데요. 네. 그 아카데미는 일단은 연령 제한이 17세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여기 학교 교사도 있고 청소년 지도사도 있고 대안학교 교사도 있고 학생 청소년이 있어요. 청소년 당사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하나 참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아직 진행 중인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우연히 이제 만든 코비드 사태가 저한테 우연히 준 선물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니었으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걸 할 거라고.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게 전국의 학생들이 그냥 자기 집에서 컴퓨터만 키면 열려요. 열리고 학교 교사는 놀래요. 학교 밖 청소년이 있을 줄 몰랐다고 여기에 분명히 공고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교환할 게 많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교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 대안학교 교사는 또 학교 교사와 교류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원하는 이거는 이제 간단한 조그만 목적의 학교잖아요. 전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추구하는 게 분명하고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목표만 컴팩트하면 여러 집단이 모여갖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미국의 대안학교의 모습 이런 거 보면 학년은 무조건 없고요.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게 교육과정은 가도록 되어 있어요. 5학년제로. 네. 근데 거기에 그 교육과정은 다 있어요. 근데 내 학습 속도에 맞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애는 수학이 빠를 수도 어떤 영어가 빠를 수도 있고 자기가 준비됐을 때 시험을 신청해서 봐요. 그리고 그 교과정은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어요. 자기의 학습 속도에 맞게 공부하고 신청해서 완수하면 되는 거예요. 학년제 없고요. 그 다음에 왜 그 학교들은 제가 본 여러 가지 학교들 중에 학년이 초, 중, 고 뭐 다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도 그것이 한 200명 미만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한 학년이 200명이거든요. 서울에 한 학년이 200명인데 거기는 꼬맹이부터 고3까지 합쳐도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클래스가 한 학년이 뭐 60명 이러면 되거든요. 작은 학교에 그것이기 때문에 학년제가 있어도 한 학습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의 발전 때문에 화상교육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상교육이 가능해지니까 애들이 학교에 올 때는 캠퍼스에 올 때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러 온다든지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오는 거 의무화돼 있다 그러면 자기가 시간에 맞춰 상담하러 온다든지 뭐 모임을 하러 와요. 이것이 이제 저희보다 앞선 기술 발전을 먼저 받아들인 학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교육의 모습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고 교육의 본질도 함께 논의해야 되는 이런
네.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라는 건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용과 형식이 다 혼재된 문제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3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렵게 시간 내주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학교 제도 안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